첼시가 사실은 골키퍼 맛집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체흐가 너무 잘해서 쿠르투아 임대 가고, 쿠르투아가 전성기로 팀에 복귀해서 어쩔 수 없이 체흐가 아스날로 이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골리를 누구를 써야 할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던 첼시인데,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챔피언스리그 16강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의 1차전 경기가 파리의 홈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졌습니다. 4대2 정도면 2점차 해볼 수 있다 할 텐데 5대2는 사실 힘이 좀 빠진다. 그쵸? 경기는 5대2로 홈팀 파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파리와 첼시의 최근 스토리는 역시 피파 클럽 월드컵이겠죠. 지난 시즌 트래블 이후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개편된 피파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노리던 파리가 결승에서 첼시에게 예상 외의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세계 1등 팀이라는 타이틀을 첼시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게 또 매년 하는 게 아니라서 4년 동안은 서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미난 서사가 하나 쌓인 건데, 복수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파리가 첼시에게 서력할 수 있는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경기를 간단히 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 70분 이전까지는 꽤나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파리 바르콜라의 첫 골, 첼시 귀스토의 동점골, 발롱도르 위너 덴벨레의 달아나는 골, 월드컵 위너 엔조의 다시 동점골. 파리가 달아나면 첼시가 쫓아가는, 양팀 모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골이 또 많이 나오는 경기는 골로 해소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경기의 분기점은 74분 비티냐의 결승골부터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일단 설명하면 첼시 골리 요르겐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에서 파리의 바르콜라가 요르겐센의 공을 가로챕니다. 첼시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바르콜라가 커트한 공을 흐비차가 잡아서 비티냐에게 전달. 비티냐가 진짜 침착하게 퍼스트 터치로 공을 띄우고 요르겐센을 살짝 넘기는 칩샷으로 결승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어서 85분 흐비차의 감착골, 93분 하키미의 크로스를 다시 흐비차가 밀어넣으면서 파리의 5번째 골이 만들어지네요. 경기는 5대3 파리가 승리합니다. 아직 2차전이 남기는 했지만 첼시는 홈에서 3점차 승리를 거두어야만 최소 연장을 갈 수 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네요. 골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크루투아가 레알로 런쳐서 케파 패닉바이 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케파 씨발 안 나가 이 새끼가 음료수컵 결승에서 교체 거부하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한 거? 케파가 패급이라서 맨디 영입하고 나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도 들어올렸지만 2시즌 만에 퇴물되고 발밑 구린 키퍼라서 사우디로 팔아버린 거? 발밑 좋은 키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브라이튼에서 산체스 데리고 왔는데 무슨 산체스로 우승을 한다고 라고 조롱받은 거? 산체스 경쟁시키려고 비아레알에서 요르겐센 데리고 왔는데 경쟁은커녕 첼시가 자랑하는 이진 스쿼드의 주전 골리로 자리 잡아서 뎁스만 채운 거? 뭐하나 아쉽지 않게 빡치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경기만 보면 로세니아는 지난 넥섬전부터 산체스가 아닌 요르겐센을 주전으로 세웠고 골리도 경쟁이 필요한 필드 플레이어와 같은 자리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주전 골리에 대한 고민을 시사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디펜딩 챔피언 파리를 상대하는 경기에도 요르겐센을 낙점하였습니다. 전반에 파리에서 나온 두 골은 아쉽기는 했지만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너무 잘 찬 공이라서 요르겐센을 탓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찰로바와 쿠쿠로 연결되는 왼쪽 수비 라인이 아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세 번째 골 빌드업 미스는 경기를 망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드업 실패로 인해서 경기를 망쳤다. 그게 이번 경기 패배의 원흉을 요르겐센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무엇보다 산체스가 나왔으면 나았을까? 선방면에서는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빌드업이나 패스에서 퀄리티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고, 아니 근데 산체스는 발밑 좋아서 데리고 온 키퍼였는데 요즘은 발밑이 구리고 선방이 좋아졌잖아요. 둘 다 좋을 순 없는 거니? 여하튼 요르겐센에게 불안함이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요르겐센 한 명의 문제로 결론 짓는 건 너무 과한 처사 같다는 거죠. 물론 요르겐센이 못한 건 사실이고 이런 퀄리티로 챔스 우승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차라리 로세니어에게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로세니어가 처음 첼시로 부임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뭐 교체도 이런 것도 아니고 산체스에게 쇼패스 빌드업이 아닌 롱볼을 시도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로세니어 볼에서 키퍼와 수비 라인의 빌드업이 중요하긴 하니까 이걸 계속 요구할 수는 없었지만, 부임 초기에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량 부족인 산체스를 가지고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롱패스 위주로 패스하도록 지시한 게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리그 부심 이야기가 좀 있던데, 파리가 프랑스 리그니까 주요 리그 중에서 리그 체급이 스페인이나 잉글랜드보다 작다는 걸 감안해도 챔스 디펜딩 챔피언이고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 흐비차,
그리고 이강인까지 킥력이 보장된 선수들이 질비한 파리를 상대한다면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선방 능력이 좋은 산체스를 필두로 내려앉아서 기회를 엿보는 형태의 경기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초반에 중원 싸움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션을 가져가면서 속도전을 시도한 도전은 바르콜라, 덴벨레와 같이 결정력이 있는 파리의 우수한 자원들에게 더 좋아하는 전장을 만들어준 골이 되었습니다. 후반에 전방 압박을 포기한 이후에 동점골이 나온 걸 생각하면 전반 초반의 전술적 선택이 매우 아쉬운데, 그래도 위안을 삼자면 마르키녀스의 속도와 하키미의 전진성을 생각했을 때 파리의 후방을 노리는 네투가 아자르급 활약을 보였다는 점에서 2차전 첼시의 돌파구가 무엇일지 힌트를 얻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파리가 3점이나 앞선 상황에서 첼시가 원하는 뒷공간을 내줄까요? 그것도 원정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국내 팬들 기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게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 상황도 있었고요. 여하튼 경기는 첼시의 전술적 선택의 미스와 유르겐센의 실책, 참담한 수비 라인으로 인해서 역전하기 어려운 1차전 결과를 받았고, 다음 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2차전이 진행됩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첼시는 주말 까다로운 상대 뉴캐슬을 만나고, 파리는 낭트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자 주말 경기는 연기했다고 하네요. 일정까지 파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첼시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파리가 무난히 다음 라운드를 진출할 수 있을지 2차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첼렌덩크 시즌1 다들 기억하시죠? 안비보 날리고 디마테오로 챔스 우승, 마레스카 날리고 로세니어로 챔스 우승, 나폴리전 1차전 대패 후 2차전 극적인 역전, 파리전 1차전 대패 후 2차전 극적인 역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